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최유한 평론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유한입니다. 1월 첫째 주 여론조사들 집계가 됐습니까? 예, 한국갤럽에서 나온 조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조사했고요. 네.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착출했고요. 전국에 만 19세 이상 남녀 1021명 플러스 마이너스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그리고 네. 응답률은 23%입니다. 응답률이 꽤 높은 높네요. 편이군요. 예. 그 여러 가지 있는데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면요. 간략하게 해주시겠어요? 조금 전에 뉴스 브리핑에서도 한번 갤럽 거는 하긴 했습니다. 아, 예. 예. 이 와중에도 대통령 잘하고 있다 40%, 잘못하고 있다 53%. 네. 예. 그리고 그다음 정당 지지도가 새누리당 40, 더불어민주당 21, 정의당 4%, 그리고 없음 유보가 32인데요. 네. 이게 이제 그 20대 총선 지지 정당 할 때 새누리당 35, 더불어민주당 19, 그리고 안철수 신당 21%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은 이제 그 아까 그 유보했던 없다라고 했던 32. 그 부분 많이 대거 몰려왔다. 그렇죠. 예. 뭐 당연히 또 이제 위안부 합의 문제 이야기인데 잘됐다 26, 잘못됐다 54 압도적이고요. 예. 이 상황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역시 위안부 소녀상 이전해서 안 된다 72%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갤럽 이외의 뭐 다른 것도 아직 그건 제가 조사 못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자, 요즘은 어떻게 선거 한 100일 전, 90일 전이면 여당, 야당 또는 1, 2, 3, 4당 뭐 이런 순으로 얘기가 오가야 되는데 네. 정치권 얘기 그러면 무조건 더민주당하고 안신당 이런 얘기부터 대화의 앞부분을 장식하게 되니까 이게 좀 뉴스가 균형을 잃는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안신당 뭐 매일매일 뉴스가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가장 핫한 게 뭡니까? 뭐 핫하다기보다 계속적으로 양쪽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니까요. 네. 그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신당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드디어 수도권에서도 탈당하는 의원이 나왔네요. 김영환 의원, 경기도 안산 상록을 오늘 탈당을 했고요. 현역 의원 중 12번째입니다. 그리고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 윤여준 환경부 장관 신당의 공동 창당위원 준비위원장 수락을 했고요. 네. 근데 여기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윤여준. 그러니까 김성식, 박선숙 전 의원과 긴밀히 연결이 되고요. 김 전 의원은 새누리당 개혁파와 친분이 있어서 그쪽도 연결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국방, 농업, 검찰, 경찰 분야에서 5명의 전문가들, 뭐 이름만 되면 알만한 사람들. 근데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이게 편파적인 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한나라당 쪽에 붙었다 온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예.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지금 김한길 의원이 지금 예상보다 빨리 결합했는데 안에선 벌써 이선 후퇴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누구를 이선 후퇴하라는? 김한길. 예. 어차피 안철수 의원 대선 후보가 될 거고 김한길 의원이 나와서 당권을 잡으려고 하니까 진정성 보기 위해서는 이번 불출마 선언해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신당 내부에서? 예, 그렇습니다. 아직 저 공식적으로 만들어지긴 않았지만. 예. 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뭐가 특이할 만합니까? 이쪽에서는 그 조기 선대위가 난항을 겪으면서 내부에서 잡음이 많이 나오네요. 예, 그것도 뭐 그제부터 계속 얘기가 되던 그렇습니다. 건데. 네. 그러면서 이제 리스트가 문재인 그 대표의 영입 희망 리스트라고 해서 돌았는데 조국, 정재승, 김여진, 안진걸, 이문정, 윤석열 다시 한번 천천히 불러보실래요? 서울대 조국 교수하고요. 정재승 교수하고요. 영화배우 김여진 씨, 그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그 검사 이문정, 그리고 또 검사 윤석열. 이게 문재인 대표 영입 희망 리스트라고 지금 쫙 뿌려졌거든요. 저도 이걸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당과 무관한 일부 언론인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자, 조원진과 김문수 씨가 무슨 또 막말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김문수 전 도지사부터 이야기하죠. 갑자기요. 보도자를 뿌렸는데요.
북한 핵실험은 김부겸 때문이다. 책임이다. 예. 이게 그런 걸 보고 상상력이라고 합니다. 이게 네. 그러면 고재열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그러면 그래 다 김부겸 책임으로 해라. 다 IS 파리 테러들 김부겸 책임하고 국제유가 떨어진 거죠. 김부겸 책임하고. 정말 근데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도요. 예. 문재인 안철수가 대북 휴민트를 다 깨버렸다. 이게 뭐냐면 대테러 방지법 등 야당 반대로 처리되지 못해서 대북 휴민트를 깨버렸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 논리적으로도 연결도 안 되고요. 근데 이렇게 막말을 하는데 이걸 또 교묘하게 종편에서는 확대 재생산한단 말이죠. 네. 특히 햇볕 정책에 대해서 퍼주기다. 사실은 김영삼 때 더 많이 퍼졌고요. 네. 이명박 때 더 많이 퍼졌는데 그걸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속지 말아야죠. 조원진 씨가 무슨 수석 무슨 대표인가 이런 거 하고 원내수석 부대표요. 예. 본인은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다 그러대요. 실세라고.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는 자리인데. 예. 중앙대 이상돈 명예교수. 예. 한나라당 김정인 씨와 함께 비대위원 이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죠. 또 뭐라고 한마디 했죠? 예. 이거는 안철수 문재인 양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당부하는 거죠. 어쨌든 김종인이나 이상돈이나 두 사람 다 박근혜를 지지했던 사람이고, 예. 나중에 죄송합니다 잘못했으면 사과는 했어요. 예. 근데, 이번에 정권 교체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양쪽에 두 사람한테도 이야기했지만 그 지지자들한테도 얘기한 거죠. 생각해보니까 제가 할 말을 먼저 하셨어요. 예. 근래 상대를 비판할 때 섬뜩할 정도로의 말이 많다. 표적 공천, 자객 공천, 아찔할 때가 많다. 어차피 이렇게 분열된 거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된다. 수도권의 인구의 반이 존재해서 수도권 선거가 중요한데 선의의 경쟁에서 지지 기반을 넓히고 불가피하게 전략적 재유동이 가능할 수가 있다. 이건 제가 저번에 방송에도 말씀드렸죠. 호남은 유권자들께서 선택의 자유를 갖게 됐다. 선택의 자유를 갖게 됐으니 당에서 경쟁을 할 것이고 이 바람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영남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예, 야권 분열은 걱정되지만 상처를 가급적 최소화하고 정치 발전을 계기로 삼아야 한다. 모든 것을 이념과 진영으로 빗대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유권자를 묶어놓는 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예. 귀에 쏙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좀 하나마나한 공자왈 맹자왈 비슷한 얘기도 좀 많이 들어있긴 하네요. 예. 이런 말이라도 예. 들으니까 그렇죠. 예. 안 한 것보다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예. 자, 북한은 왜 수소폭탄 북한 공식 발표가 맞다고 치고 예. 우리 측과 미국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러는데 이제 원자탄은 다 마스터했고 수소폭탄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봐줘야 됩니까? 그렇게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북한은 지난해 10월 10일에 당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실 연설에서요. 그리고 연설에서 그랬고 새 신년사에서 핵무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당분간 핵실험을 하지 않을 거다. 이게 우리 쪽에서는 주류였는데 그래서 살펴보니까 신년사에서 밝힌 국방과 외교 노선을 통해서 이번에 왜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했을까? 배경을 좀 파악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이거는 전문가와 제가 이야기를 나눠서 정리를 한 겁니다. 네. 일단은 이 신년사에서 뭘 강조했냐면 5중흡 7년대 칭호 쟁취 운동이라는 걸 강조했어요. 이 5중흡이라는 분은 항일 빨치상이고요. 북한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떠받치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이분이 항일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7년대 칭호 쟁취 운동을 대중운동으로 만들어서 정치 사상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군인들의 사상 무장은 굉장히 북한은 국방력 강화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서 군대를 앞세워 경제 건설을 한다는 성군 정치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예년에 비해서 신년사에서 국방 분야 과제는 전반적으로 비중이 좀 줄어들고 경제 분야 다음에 정치 분야 묶여서 나오는 걸 봐서 어떻게 해석이 되냐. 북한이 국방 분야에서는 일정 수준을 달성했다. 네. 이제는 경제 분야에 국력을 집중하겠다라는 의도로 풀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국방 분야에서 일정 수준을 달성했다는 것은 핵에 대해서 완전히 자부심, 자신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사실 그 추가 핵실험이 이미 예정된 수준이었다라고 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해 1월 10일 날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임시 중지하면은 자신도 핵실험을 임시 중지할 용의가 있다라고 분명히 밝혔거든요. 이거 거꾸로 얘기하면 당신들 계속 훈련하면은 여전히 계속 핵실험 하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즉 지금 북한은 지금 국방 분야에서 일정 수준을 달성을 했는데 지금까지 인민들에 대해서 먹이고 재우고 하는 경제 분야가 워낙 낙후돼 있으니까 이걸 먼저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국방 분야 달성했으니까 이제는 돌려도 된다, 한숨 놓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수소폭탄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생겼다. 이제 경제적으로 당신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잠깐만요. 수소폭탄 실험을 할 만큼 기술적 완성도 이건 한 단계 향상된 거 이건 확인해 줘야 합니까? 이거는 이제 그 미국과 우리나라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북한은 스스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지금 당장은 뭐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어떻단 얘기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북한은 지금 미국의 대북 정책에 변화가 없는 한 앞으로도 새로운 핵무기 개발할 때마다 핵실험을 계속할 것이다가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소폭탄이면 흔히들 원자폭탄에 비해서 한 단계 진전된 형태로 인식하고 있는데 예. 북한의 핵에 대한 기술의 세련도나 축적도가 몇 년 사이에 또 한 번 대단한 발전을 했다. 이것은 인정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예. 네, 말씀 계속하시죠. 그래서 지금 2013년 2월에 3차 핵실험한 이후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 노선을 채택했고 그것이 기술력으로 쌓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네.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부가 얘기했던 뭐 한반도 이 북한과의 뭐랄까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판을 다시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죠. 알겠습니다. 관리를 못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과의 접근법으로는 안 된다. 새로운 양상이 펼쳐졌기 때문에 그거에 예. 맞게 바꾸어야 된다. 이런 걸로 명백하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한 주일간 고마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산책 최요한 평론가였습니다. 바로 댓글을 좀 보겠습니다. 댓글 보는 시간이 오늘도 좀 늦었네요.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통일이 독립이다님 응답률 23%가 꽤 높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론조사가 판을 치니까 이래 주셨는데 저는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혹시라도 뭐 여론조사 이렇게 디테일하게 세부 정보 밝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뭐 응답률 7%, 응답률 15%, 지금 오늘을 치는 23%인데 23%는 말 그대로 100명 중에 23명이 대답했다는 거죠. 그러면 23명 대답만 듣고 여론조사를 끝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론조사 발주처 의뢰한 곳 한 사람당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하게 돼 있고요. 1007명을 대상으로 했다. 응답자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발주자와 약속한 몇 명은 응답해야 하겠다. 그 몇 명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시도를 합니다. 여론조사에서는. 물론 귀찮고 힘들다 보니까 응답률이 너무 떨어져서 만약에 예를 듭시다. 1000명을 해야 되는데 응답률이 5%다. 그럼 100명을 해서 5명 한다는 거고 1000명을 맞추려면 200배를 해야 되니까 2만 명한테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2만 명한테 물어야 5%면 1000명일 테니까. 2만 명한테 전화 돌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 선거 여론조사 조사 요원들 월급 주고 뭐 하고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규모가 없거나 좀 한 데서는 부풀리기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테면 부실한 조사 기관일 텐데. 응답률이 23%가 높지 않다고 느끼시겠지만 그럼 몇 %가 돼야 응답률이 높은 건가? 이거는 조금 그 숫자만으로 너무 간단하게 규정 지을 일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응답률 5%다. 그 말은 100명한테 물었는데 95명은 도중에 전화를 다 듣기도 전에 끊어버렸거나 설명했는데 불응했거나 대답하지 않았거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응답률이 아주 낮다. 이 말은 그 관련해서 여론조사 하는 거에 관심 자체를 안 보였다. 이제 그런 점에서는 해석될 만한 수치지만 이것을 곧바로 이건 신뢰할 수 없는 결과다라고 몰고 가서는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샘플을 얼마나 정교하게 구성하느냐의 문제죠. 흔히들 여론조사 그러면 제가 이런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곤 하는데요. 우리가 국을 끓일 때 간을 보지 않습니까? 팔팔 끓여서 국자로 휘휘 잘 저어서 수저나 국자에 조금 국물을 담아가지고 불어서 이렇게 마셔보는데 간을 보려고 우리가 솥에 있는 국을 다 먹지는 않죠. 잘 섞어서 고르게 염분이 퍼져 있게 하고 맛을 봐서 싱겁다라고 생각하면 소금이나 장을 좀 넣을 것이고 짜다 그러면은 덜 짜도록 물이나 육수를 더 붓겠죠. 그 잘 휘젓는 것. 소금이 있는 쪽에서 이렇게 한 국자를 뜨면 거긴 당연히 짜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골고루 잘 섞어서 한 수저만 뜨더라도 한 숟갈만 뜨더라도 그 솥 전체의 염분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그게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여론조사 수치를 접하시게 될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제가 들어 알고 있는 거 한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응답률보다는 차라리 샘플의 과학성 이런 거에 좀 더 먼저 집중하고 주목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응답률이 낮다고 다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참고할 여론조사 결과는 거의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응답률은 외국도 그렇게 높지는 않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는 전반적으로 조금 높은 편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또 하나, ARS냐 아니면 대인 면접이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론조사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더군요. ARS는 말 그대로 녹음된 기계음에 따라서 번호를 선택하거나 이건데 사람 응답자의 심리가 그러면 굉장히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고 무슨 짜증을 많이 내고 중간에 끊어버리는 일도 많고 불성실하게 응답하는 율이 높아진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디서 무슨 일로 조사를 하는 건데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이래가면서 조곤조곤 묻고 하면은 사람이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지 기계하고 얘기를 해서 좋을 사람 없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하는 데가 미디어 리서치 맞나요? 하도 여론조사 회사들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거기는 신속한 대신에 늘 ARS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감안하고 약간 접고 저는 해석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오동팔님이 사진 몇 장을 올려주셨는데 특정 지역에서는 박정희와 박근혜 전현 대통령들이 거의 종교 수준이다 그러면서 영산대제 이거 아주 유명하게 많이 돌았던 사진이죠. 신라 불교문화 영산대제. 그러게요. 어쩌면 그렇게 남북이 닮은 게 비슷한 게 많은지. 꼴통 IT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따님의 근황 얘기도 잘 읽었습니다. 은당님께서는 어떻게 아직도 지지율이 저렇게 나올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 갤럽 오늘 뉴스 브리핑하고 정가산책에서 말씀드렸던 거기 보면
반대가 53, 찬성이 대통령이 국정 지지, 수행 지지도 잘한다가 40% 나왔죠. 그거 말씀하시는 모양입니다. 광주 지역에서 16일 날 하는 행사는 다음 주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빠듯해서요. 지금 거기 눈 온다고요. 예, 바로 뉴스 행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이준식 서울대 교수 기억하십니까? 요즘 하도 큰 뉴스들이 많고 그래서 웬만한 건 다 묻히거나 마치 이렇게 빠른 썰물에 휩쓸려 가버리듯이 그러는데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준식 교육부 장관 및 사회부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여야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총리 자리에 올라가는 거 승인한다 이 소리입니다. 관련 기사 앞부분 하나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 이준식 교육부 장관 및 사회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교문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보고서를 의결했다. 교문위는 보고서를 통해 이 후보자는 그간 후학 양성과 고등교육 관련 실무 경험 및 전문성을 갖췄고 국정교과서에 대해서는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며 누리과정 사태에 대해서도 교육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다만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자녀의 미국 국적 취득, 증여세 탈루 의혹 등 도덕성과 청렴성에 부정적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며 그럼에도 불충분한 자료 제출로 의혹이 명쾌하게 해소되지 못하고 현안 질의에 대한 소극적 답변으로 후보자의 전문성과 소신을 구체적으로 알기 힘들다는 부적격 의견도 병기됐다. 네, 제가 이 빅 뉴스가 많은 어제 오늘 상황에서 뉴스 행간으로 이 건을 골랐던 것은 그만큼 분노하기도 했고요. 한심하기도 했고 무기력감을 느끼기도 했고 북핵 실험, 선거구 미획정 이런 중차대한 또는 초헌법적인 탈헌법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챙길 건 명확히 챙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신문에서 좀 뒷면으로 밀려난다고, 기자들 취재 좀 덜 한다고 슬렁슬렁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마땅치 못해서 이것을 좀 언급드리고자 합니다. 국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에 병기된 바 있지만 이준식 장관 후보자가 받은 혐의는 표현이 점잖아서 부동산 투기지, 실은 전문 투기꾼들, 웬만한 전문 투기꾼은 여기 와서 뺨 맞고 갈 수준이더라고요. 아주 악질적이고 지능적이고 다분히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게 분명한, 땅값 비싸고 교통 여건 좋고 청약 경쟁률 높은 데만 골라가면서 해서 서울에 4군데에 오피스텔, 주상복합 이런 거가 있습니다. 합치면 40억입니다.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퇴임 후에 집필도 하고 그럴 공간으로 쓰려고 마련했다고요? 그 하나면 되지 않아요? 퇴임 후에 무슨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책을 쓰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이중 오피스텔 2채는 퇴임 후 개인 사무실로 쓰려는 목적으로 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가 할 일은 가장 평범한
중간치 국민의 눈에서 따지고 묻고 해명받고 안 그러면 호통치고 법적인 문제 있으면 끝까지 물고 넘어져서 탈법이 불법이 판을 못 치게 하는 겁니다. 개인 사무실로 그럴 수 있죠. 근데 뭐 4개씩이나 필요하고 본인 말로도 그중에 2채는 개인 사무실로 쓰려고. 이 사람이 뭐 강남에 하나 강북에 하나 홍길동처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서울대 교수 하면서 연봉이 얼만데 그런 거 당연히 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구입자금? 아무튼 이 양반 이준식 후보자에 대해서 병기된 부분이 이렇습니다.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자녀의 미국 국적 취득, 증여세 탈루. 세금 탈루 보통 사람들 꿈도 못 꿉니다. 내라고 세금 무슨 지로용지나 고지서 하나 나오면 아이고 이거 언제 내나, 납부일이 언제지, 납부기한 넘기면 얼마가 가산세가 붙을 텐데 대부분은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국립서울대 교수가 말이야, 더군다나 무슨 장관 하겠다는 사람이, 부총리까지 올라갈 사람이 버젓이 세금 탈루, 증여세 탈루 이런 거 해오다가 지명받으니까 그때서 뭐 세금 내려고 그러고 뭐 꾸불꾸불 몰랐다는 둥. 뭐라고 했더라 아까? 사력 입지 못한 처신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면 또 봐줍니다. 야당 의원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사력 입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잘 하시오 그러면서 써줍니까? 아무리 당은 지금 흔들흔들하고 나가는 사람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할 일은 해야죠. 그럴수록 오히려 더 할 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따위 형사처벌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사람이 국무위원이 되고 교육부 장관을 하고 사회담당 부총리가 되는 걸 동조하고 방조할 수 있습니까? 새누리당이야 원래 그런 사람들이라고 치고 무슨 일이 있어라도 막거나 크게라도 소문이라도 내고 떠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따위 인사들한테 무슨 결국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해주고, 그럼 뭐 청와대에서는 이까지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어도 내정했던 사람이니까 지명하면 끝입니다만,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말이야 자기들한테 주어진 권한마저도 최소한도 행사도 하지 못하고 써주면서 그래 소수 의견으로 겨우 현안 질의에 대한 소극적 답변으로 후보자의 전문성과 소신을 구체적으로 알기 힘들다, 이따위 소리나 하나 적어놓고 나는 야당 의원으로 살 일 다 했다고 이럴 겁니까? 이러면서 또 몇 달 있으면 출마해가지고 새누리당에 맞서서 힘들게 싸웠다 그런 얼어 죽을 소리들이나 하고 자빠지지 않을지 벌써부터 치가 떨립니다. 이런 게 무슨 국민을 대표하는 자들이라고 겨우 모여가지고 이런 일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정부에 맞서서 이럴 것을 기대하고 그렇습니까? 골라내서 떨어뜨려야 할 사람들은 탈당이다 뭐다 철새처럼 왔다 갔다 오고 줏대 없이 계산 튕기기 그런 사람들 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바보처럼 행동하라고 국민의 대표로 뽑아준 겁니까? 이런 사람 잘 골라내야 할 겁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 명단은 그냥 교육문화체육까지만 쳐도 바로 뜹니다. 여당, 야당 누군지는 굳이 제가 일부러 불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뉴스 행간이었고요. 블루탑7님 주신 글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이라기보단 제 생각입니다. 최근에 야권 상황 보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어째서 안철수, 김한길 의원은 천정배 신당과 함께하지 않고 따로 창당을 하는 걸까요? 나중에 천정배, 안철수 신당 다 합쳐질까요? 조금 좀 유동적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진행했던 쟁점 토론에 나온 한 패널로부터도 소상한 얘기를 들었고요. 원래는 안철수, 천정배 신당이 이렇게까지 뭐 대면 하지는 않을 것으로 봤는데 안철수 신당 선언한 이후로 지지율이 확 쏠리면서 그 다음에
아무나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철수 신당에는 더불어민주당 탈당자 모두 다 그리 가고 있는데 천정배 의원은 그렇게 아무나 받아서는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점에서 우선 둘 양자 간의 생각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더불어민주당이 확실한 환골 탈퇴를 한다면 새누리당과 이기기 위해서라도 연대가 가능하다는 게 천정배 입장이고 죽어도 연대 안 한다는 게 아직까지의 안철수 입장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합치지 않을 거라는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시간 때문에 좀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못함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죠. 한 주 동안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주말 날씨가 춥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